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및 PM의 역할 변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개발을 한 지는 얼추 18년 정도인데 18년 동안 쉼없이 개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말하는 데 주저가 없습니다. 이유는 개발이나 설계뿐 아니라 신사업 발굴이나 제품 기획, 개발 매니지먼트 등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TMI 성향으로 쓸데없는 것까지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해요. 그렇다고 평소에 주저리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커뮤니티도 좋아합니다. 리액트 코리아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디벨로퍼 서클, 이제는 메타 디벨로퍼 서클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제게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국은 정말 힘들었고 2년 반 만에 처음 오프라인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토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빌드업으로 제 커리어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 앞부분만 재밌고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블록, 수습강, 점토, 과학상자, 모형항공기, 프라모델, PC 조립, 자작 프로젝터 등 온갖 DIY를 즐겨 했어요. 요즘은 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관련된 DIY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마법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프로그래밍으로 이것저것 만들며 살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서 병역 특례를 준비했고 입사하게 되어서 2004년 웹 개발자로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을 10시에 했는데 회사에 아무도 없고 불도 꺼져 있고 벨을 누르니까 머리가 부스스한 아저씨가 자다 막 깬 몰골로 나와서 자기가 CTO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도망을 못 치는 바람에 3년 동안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착취당하고 갈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말미에는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이런 생활도 했어요. 라떼는 다 그랬다는 걸 모두 아실 겁니다. 오늘 보니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만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좀 번듯한 회사에 갔습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투자한 한국 자회사인 휴니드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이고요. 무려 코스피 상장사거든요. 외국계 코스피 방위산업체, 뭔가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전혀 순탄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2011년 갑자기 부장님이 퇴사하시고 2012년 사수인 과장님이 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팀장이 되었어요. 아주 복잡한 ER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저밖에 없어서 누구를 뽑아서 제 위에 앉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1968년 설립되었는데 50년 만에 제가 최연소 팀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최소가 차장이었고 대부분 부장이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조직의 팀 매니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스타트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PM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와서 이직하게 되었고요. 이때 신사업 프로젝트에서 사내 창업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겁도 없이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같이 하자고 꼬시는 분을 따라서 창업을 했고 CTO의 역할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애자일 스크럼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을 구성하고 바닥부터 쌓아 올려서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스타트업은 잘 안 됐어요. 2년 정도 사업을 하고 사업을 접고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고 나니까 제 자신에 대해 관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도 자주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고 외향적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지독히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는 신경성 대장감인 상태고요. 발표를 하고 나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이불킥을 하곤 합니다. 당연히 오늘 밤에도 이불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모니터 하나만 바라보면서 코드와 싸우는 평온한 개발자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프리랜서로 2년 정도 지내다가 2018년에는 체커라는 회사의 첫 번째 개발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니어 개발자로서 제품의 핵심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테크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반의 개발자, 절반의 PM, 절반의 경영자에서 순수한 개발자로 돌아오니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체커는 급격하게 성장했고 그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도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발자기는 하지만 PMO 조직의 헤드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애자일 문화를 설파하고 스크럼 마스터로서 개발 조직을 매니징하는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말에는 체커가 미국 유명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에 선정되면서 미국으로 회사 자체를 플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커 글로벌로 회사가 플립하게 되면서 저는 코파운더로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쿼리파이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도 얻어냈고요. 2021년 말에는 210억 규모의 큰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개발 조직이 40여 명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신없는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제 지분을 모두 엑시트하고 자유인의 상태가 돼서 2달 정도 잘 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커리어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보내면서 쌓은 경험을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있으면서 PM으로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PM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정척이 따신 분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정척이 4과목 소프트웨어 공학에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부분이 나옵니다.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과거의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방법들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개발 방법으로 정형화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구조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라고도 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대표하는 것이 폭포스 모델입니다. 워터폴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워터폴은 선형 순차 모델이면서 고전적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대표합니다. 각 단계는 병행돼서 수행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수행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수정 및 재작업을 위해서 이전 단계로의 피드백을 불가피하게 하곤 합니다. 이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예입니다. 폭포스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력 구성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흔히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개발 조직도일 것 같아요. 이런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의 PM의 역할은 PMBOK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놀리지라는 레퍼런스를 보면 대표적으로 아래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리스크 관리, 조달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무거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제가 있으면서 PM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2년 방사능가 관리체계 인증 제도라는 것이 방위사업청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방사업체의 원가 비리가 여러 번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휴니드 테크놀로지스도 회장님이 구치소에 6개월 정도 다녀오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원가 관리 체계를 통해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에게 총 원가의 1.5%의 추가 이윤을 주기로 합니다. 이윤율을 약 15%나 상승시킬 수 있는 합법적이고 리스크가 시스템 구축 실패밖에 없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내부 보고와 결재를 받아 첫 번째 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요구 분석과 명세 단계로 넘어갔는데요. 우선 저는 RFP, Request for Proposal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인원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아주 큰 범위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아웃소싱 형태로 개발을 하여 이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방사능가 관리체계 인증 제도에 있는 인증 요건과 회사의 기존 원가 시스템의 구축 내용을 결합한 RFP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 가능한 업체를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컨택하였고 이를 임원진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RFP를 발송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구사항과 분석 명세인데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를 모두 모아서 제안 발표회 일정을 잡고 참석자를 조율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논의를 거쳐 개발자를 선정했고요. 개발 견적을 낮추기 위해 투입 공수에 대해 업체와 리뷰하고 협상했어요. 역시 임원진에게 이 사항들을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체결하고 선수금 30%를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벌써 타당성 검토 시작하기로 한 뒤 석 달 정도 지났을 시점일 거예요. 이제 설계와 명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갑사 PM인 저와 계약된 을사의 PM이 협동해서 설계와 개발 명세를 진행했습니다. 폭포수 모델의 개발 방법론에 등장하는 수많은 산출물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인력도 모으고 사무실과 장비 그리고 환경도 준비합니다. 다행히 휴니드 4옥에는 빈 공간이 많아서 프로젝트룸을 잘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설계와 개발자가 있으니 본격적으로 개발 단계에 돌입합니다. WBS에 따라 개발자들에게 개발 분량을 할당하고 이를 매니징하는 과정입니다. 외주 개발사의 개발 인력은 특히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력 또한 뻥튀기 된 경우가 많아서 저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력과 내부 인력의 협력 관계를 위하여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또 개발 기간 동안 현업이 말하는 요구사항 변경권을 적절히 디펜스하거나 받아서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야 하는 변경 통제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SI 개발 사업 특성상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했고 이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시 PM으로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개발 단계를 끝나고 개발된 단위 모듈을 결합하여 통합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한 번에 통합하는 작업은 정말 고난이도거든요. 특히 원가, 이 시스템은 회계를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과 성능의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PM으로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에 걸친 통합 테스트와 보안 과정을 매니징하며 날로 갈려 나갔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기간이었고 모두가 특히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날카로웠으며 현업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이 단계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저는 제 딸이 태어나서 육아도 했어야 됐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의 완료가 목전입니다.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완료 보고회를 했습니다. 산출물 목록을 점검해서 빠진 산출물을 모두 작성하고 드디어 시스템을 오픈했어요. SI 업체에 남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품위서도 올려서 결제를 받고 회계팀을 통해서 잔금도 지급했고요. 물론 오픈 이후에는 바로 유즈보스로 넘어가서 추가 요구사항과 수많은 버그를 패치해야 하는 상황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방사능과 관리 체계를 적용했고 이후 인증 절차를 밟아 인증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로 너무 큰 번아웃이 와서 이 방사능과 관리 체계 인증서를 실물로 보지 못하고 퇴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누야샤 짤은 너무 익숙하시죠? 그렇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PM의 역할과 제 경험을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P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워터폴은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터폴 프로젝트는 요구사항이 명확하며 변경이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분석과 예측은 항상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그리고 긴 개발 기간 동안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개발 조직은 소위 말하는 갈려나가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고 이 모든 카오스가 모여서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2000년경 많은 소프트웨어 팀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켄트 백, 로버트 마틴 등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모여 소프트웨어 팀이 빠르게 일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세웠고 그 결과가 2001년 2월에 발표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은 긍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에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선언문입니다. 뭔가 문구가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혹한 사람들이 잔뜩 나타나게 돼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저도 대략 이 선언문이 지난 10년 정도 후부터 애자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자일 유행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감적 태도를 활용하는 일종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논리 추론적 접근법입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단계를 반복하면서 제품 서비스부터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프로세스입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을 텐데요. 따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어서 린 스타트업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린 스타트업 관련된 책을 여러 개 읽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린 스타트업에서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합니다. 맞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고객과 개발하려는 팀이 상상을 발휘해서 이 내용을 응답할 수는 있지만, 이 상상한 내용은 실제품을 사용했을 때와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인데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에서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개발 요구를 학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빠른 실험과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최소 조건 제품 MVP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MVP를 만들고 측정하고 이에 대해 학습하고 다시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실제 코딩, 개발에 포커싱한 부분에서는 애자일 스크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애자일 스크럼은 작은 목표를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에서 4주 정도의 짧은 주기를 정해서 하나의 기능 혹은 복잡한 기능에 대해서 계획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완료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반복하는 것을 스프린트라고 하고요. 이러한 스프린트를 반복하는 것이 애자일 스크럼이고, 실제로 많은 개발 조직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덕트 개발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혼합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린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 즉 어떤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애자일한 개발 방법을 통해서 이 제품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 explore the problem, 문제를 찾고, build the right thing, 바른 것을 만들고, build the thing right, 그 바른 것을 바르게 만드는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병렬적으로 동작해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열려 있고 서로 보완하며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는 PM의 역할이 프로덕트 오너와 스크럼 마스터로 분리됩니다. 스크럼 마스터는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스프린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합니다. 프로덕트 오너는 제품을 책임지고 고객의 가치를 고려해서 비즈니스적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제품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프로덕트 오너의 역할입니다. 프로덕트 오너와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은 같은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팀이 일정보다 늦어지면 프로덕트 오너는 팀보다 자신의 작업을 우선시할 수 있고, 반대로 팀이 특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스크럼 마스터는 팀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작업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 분담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오너와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덕트 오너의 책임을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 백로고를 만들고 유지, 제품의 비전과 로드맵을 생성, 개발 중인 제품이 원래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크럼 마스터와 협력하기, 제품 백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전체 팀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여러 이해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등입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프로덕트 오너의 책임이고요. 스크럼 마스터의 책임은 조금 다릅니다. 스크럼 마스터는 스크럼 개발팀과 함께 애자일 방법론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스프린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품 개발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프로덕트 오너와 협력하여 제품 백로그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고 제품 백로그의 변경 사항을 개발팀에게 전달하고 개발팀이 제 시간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하며 스프린트의 성공과 실패를 리포트로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스프린트를 회고하고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주도하는 등이 스크럼 마스터의 책임입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PM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 애자일 프로젝트 PM 경험을 제 경험을 짧게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쿼리파이의 MVP를 개발할 때의 일입니다. 쿼리파이는 MySQL 데이터베이스 ID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 중에 MVP로 선정된 일부 기능을 선정해서 MVP를 설계하고 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때 개발자는 4명이었고요. 기획자 2명, 디자이너 1명, 마케터 1명의 작은 스타트업의 개발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럼 마스터이면서 프로덕트 오너였고 또한 아키텍트였고 개발자인 4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앞에서 스크럼 마스터와 프로덕트 오너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2주 단위의 애자일 스크럼을 8번 이터레이션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개발을 해서 MVP로 예정된 기능과 예정된 기간 4개월을 모두 지켜서 완성을 할 수 있었고 2019년 4월 클로즈드 베타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MVP를 성공적으로 릴리즈하고 추가로 3개월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2019년 7월에는 오픈 베타를 출시하였습니다. 오픈 베타인 쿼리파이 버전은 윈도우, 맥, 리눅스를 지원하였고 MySQL 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인 MariaDB, AWS 오로라 포 MySQL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자동 완성 등의 데이터베이스 IDE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부가 기능을 구현했고요. 이때 기간에는 개발자가 조금 늘어서 6명이 되었고 개발자를 프로덕트 오너와 프로덕트 리더로 분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스크럼 마스터와 프로덕트 오너 중에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만을 담고 프로덕트 오너를 기획자에게 넘겨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리를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가지 역할을 덜어서 스크럼 마스터, 아키텍트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와 아키텍트의 3가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팀에 7개월간의 애자일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크럼 문화가 정착이 잘 되었고 팀원들 모두 애자일 스크럼에 맞춰서 안정적이고 즐겁게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2019년 10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테크크런치의 제품을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MySQL 데이터베이스 ID만의 기능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과 린을 적용해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미국 시장에서는 디자인 분석과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비즈니스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급하게 크런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표 기간은 정해져 있고 개발팀 인원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애자일 스크럼에서 2주였던 스프린트 기간을 1주로 줄이는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 단위로 줄이고 회고와 계획에 대한 시간을 줄여서
일주일마다 제품을 계속 릴리즈하고 목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크런치 스크럼 팀을 운영했습니다. 이 두 달은 팀원 모두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높았고 특히 스크럼 마스터였던 저에게는 아주 가혹했던 기간으로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이때는 그 팀원들이 모두 동기부여를 위해서 회사에서 모든 개발 팀원이 테크크런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모두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미국으로 가는 12시간의 비행기 내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맥북을 펴고 개발을 마무리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어두침침한 데서 코딩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약간 이 세계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제품의 최종 버전을 릴리즈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두 달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팀원들이 애자일 스프린트에 익숙해 있었던 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제품을 성공적으로 피벗했고 테크크런치에 출품하였습니다. 이 같이 미국행을 했던 팀원들 모두 테크크런치 이후에는 각자 샌프란시스코에서 휴가를 줘서 리프레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진출해서 Y 컴비네이터에서도 선정되고 영광의 시간을 가지고 좋은 날만 계속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회사도 플립하고 이 플립하면서 정말 많은 회계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들었는데 어쨌건 플립을 성공하고 개인적으로는 체커 글로벌의 정식 파운더로 이름을 올리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2019년 10월이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한국 시장에 맞게 기존 B2C 제품을 B2B로 피봇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이 발효되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고 하는 ISMS와 ISMS-P에 대응하는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기존의 B2C 제품인 퀄리파이는 데스크톱 앱이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윈도우, 맥을 지원하는 데스크톱 앱이었는데 제품을 B2B 온프레미스 솔루션으로 팔기로 하면서 웹 기반으로 변경하는 대대적인 피봇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격변의 시기에도 그 회사 전반에 단단하게 자리 잡힌 애자일 스크럼 팀의 개발 문화를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잘 한 것 같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럼 마스터로서 팀을 매니징하면서 결국 제품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자일 프로세스의 효율성에 대해 감격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개발팀과 PM을 넘어서 개발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PMO의 영역에서 애자일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영역이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약간 보너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는 조직이 있죠. 작은 회사에서는 논리적 조직으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큰 회사, 특히 개발팀과 프로젝트가 수십,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아주 큰 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PMO라는 조직이 있어 왔습니다. 이 PMO는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개발팀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조직입니다. 회사 전체의 프로젝트 또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개발 프로젝트 실행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고위 경영진에게 프로젝트 진행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조직의 방법론 및 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개별 프로젝트 팀에 대한 조정과 안내 그리고 재교육, 교육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PMO 조직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으로 오면서 역할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PMO가 하던 통제 역할보다는
프로젝트 팀 간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자일 문화가 잘 훈련된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올바른 프로세스와 올바른 도구와 함께 프로젝트 팀에 배치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애자일 PMO 조직은 프로세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가치와 프로젝트 팀의 제품이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와 합치되도록 꾸준히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애자일 PMO의 역할을 7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애자일 PM이 앞서서 살펴본 애자일 PM이 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면 애자일 PMO는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상호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 및 여러 프로젝트 단위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자일 PMO는 프로그램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 그리고 회사의 포트폴리오라는 정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하위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이런 모음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PMO는 수행하거나 투자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하고 결정합니다.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 선별하고 이것을 할지 말지, 이것이 회사 수준의 회사의 비즈니스적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감안해서 선별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자일 PMO의 두 번째 역할은 이해관계자 설득입니다. 애자일 변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도입되는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애자일 변경사항에 대한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사가 크면 클수록 기존 워터폴 방식으로 일했던 조직에서 애자일을 도입하고자 할 때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애자일 PMO는 애자일 사고방식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교육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팀 구성원은 조직 전체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팀이 있을 때 이러한 자원 할당 문제는 그 팀 간의 정치적 알력을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애자일 PMO는 기존 프로젝트의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애자일 PM 및 팀 구성원을 설득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이 분들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자일 PMO의 세 번째 역할은 표준 개발 및 구현입니다. 팀마다 매트릭, 즉 측정 지표가 다르면 조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팀은 계획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매트릭 데이터를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애자일 PMO는 릴리스 번다운, 반복 주기 등과 같은 의미 있는 매트릭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화 절차에는 매트릭뿐만 아니고 템플릿 등도 포함되는데 그 밑에 있는 유저 스토리용 템플릿, 와이어프레임에 사용되는 도구, 번다운, 업 차트, 성과 측정과 방법 항목 등을 모두 표준 개발 및 구현 역할에서 하게 됩니다. 애자일 PMO의 네 번째 역할은 규정 준수 및 감사입니다. 애자일 PMO는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는지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러한 규정 준수와 관련한 팀의 외부 부서의 요구를 대응해야 하고 이때 팀에게 규정 준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대신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팀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프로덕트 오너와 협력해서 제품 백로그에 규정과 감사 항목을 배치하고 프로젝트 활동이 프로젝트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애자일 PMO의 역할입니다. 애자일 PMO의 다섯 번째 역할은 리소스 조달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아키텍트, DBA, 테크니컬 라이터 등과 같이 각각의 애자일 팀 간에 공유되는 중요한 리소스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외부에서 리소스를 조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애자일 PMO는 프로덕트 오너, 애자일 프로덕트 매니저, 스크럼 마스터 및 기술 책임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리소스 필요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애자일 PMO는 외부 리소스 또는 프로젝트 팀의 내부 인원에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애자일 PMO의 여섯 번째 역할은 교육, 코칭 및 멘토링입니다. 애자일 PMO는 자체 또는 외부 교육 조직과 협력하여 코칭, 트레이너 및 교육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예를 들면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든가 TDD, 행동 주도 개발, Behavior Driven Development, 스프린트 회고 방법, 유저 스토리 작성 방법, 백로그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코칭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PMO의 일곱 번째 역할은 전략을 조정하고 이 초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백로그는 제품의 비전이나 목표를 향해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팀의 이터레이션은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나 사명과 비전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조직에서는 수백 혹은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실행되고 이러한 경우 조직의 모든 프로젝트가 회사 전체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다고 보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애자일 PMO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조정하기 위해서 전략을 끊임없이 프로젝트 팀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이러한 전략적 초점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회고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하고 배포해서 구성원의 애자일 이해도를 계속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긴 발표를 마무리하는 저만의 애자일 PM으로서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은탄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만능주의에 혹하기 쉽고 언제나 은탄환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고, 최선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2001년 애자일 선언문이 발표되었을 때 애자일은 개발업계의 은탄환 후보로 주목받았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 개발자들에게 애자일은 더 이상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탄환이 아닙니다. 그러나 팀을 성장시키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애자일은 실용적이고 훌륭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상 밖의 변화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유동적이며 개방적이고 작업량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애자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애자일이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자일은 이상적인 조건이 아닌 현실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하며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애자일 PM으로서 매 순간 최선의 타협점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애자일 PM으로서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애자일은 타협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다 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및 PM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제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